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빚내서 소비하고 있다는 건 미국의 금융 리스크가 노출이 되면 훨씬 위험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강달러 재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도 이제 예상되는 어떤 우려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고금리가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의 외환 위기가 노출된다거나 지금 일본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일본의 리스크가 증대된다거나 중국도 이제 위안화가 치솟는다거나 또 그리고 남의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 원화도 지금 급격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돌발 변수 같은 게 터질 수 있어요.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 그리고 지금 이미 이러한 요인들이 시중금리에는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2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거의 5%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4.9% 내외예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10년 국채는 이미 4%를 돌파했어요. 즉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공급은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받아줄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손인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미국 국채를 사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 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갖고 있는 걸 팔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는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는 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이제 이게 고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심하게 올 수 있는 거죠. 보통 지난 50년간 장단기 금리 그 역전이 한 9번 일어나는데 지난 8번 동안은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9번째인데 9번째에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봐라 미국 경기가 얼마나 지금 좋은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또 이번에도 예외 없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간 양적 완화로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가지고 충분히 대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대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적에는 보통 그들이 받아들이는 정기예금에다 그다음에 회사채 시장에 은행채를 팔아서 마련한 돈, 즉 단기 금리 자금을 가지고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뭐 30년짜리 무기지.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한마디로 단기 금리가 비싸지고 장기 금리가 싸졌기 때문에 그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대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은행들이 워낙 그동안에 많이 풀린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빨리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빨리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양적 긴축을 계속하기 때문에 언젠간 들이닥쳐. 그런데 이렇게 고금리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들이닥칠 적에 그 골이 이제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고금리 기조는 부동산의 직격탄을 날리는데 미국의 주택시장을 보면 우선 가장 신뢰받는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가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가 너무 많은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미국 주택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이 지수를 보면 2020년에 220이었던 게 지난해 중반까지 320까지 치솟았거든요. 그거는 주택 가격이 한 50% 가까이 치솟았다는 걸 의미해요. 지난 2년 동안에. 그게 이제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지수의 단점이 이게 후행 지표입니다. 한 석 달 후에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석 달치 빠진 게 지금 이 지수상에는 안 나타난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옆에 investing.com에서 하고 있는 게다가 지금 미국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계부채라는 건 주로 모기지 대출 부채이기 때문에 즉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모기지 대출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면 집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이 그렇지 않고 모기지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특히 이 그래프는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그래프인데 하반기에 들어가서 더 늘어나서 지금은 지난해 말 지수가 16조 9천억 달러 정도의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게다가 이런 가계부채만 늘어난 게 아니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모기지 연체율과 함께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지금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경기가 호황이에요. 네. 즉 경기가 호황이라는 건 개인 소비 증가가 이제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보기에는 경제 호황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즉 모기지 부채가 증가하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건 빚내서 지금 소비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즉 빚내서 소비하고 있다는 건 미국의 금융 리스크가 노출이 되면 훨씬 위험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국민들의 절반인 하위 50%는 갖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신용카드라거나 어떤 이런 모기지 대출을 일으켜서 자기 벌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지금 과다 소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전한 소비 행태가 아니고 좀 위험한 소비 행태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지난번에 그 유신익 박사라고 K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인데 그분도 와서 지적을 하시는 게 지표를 보여주면서 하는 게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 좋은데 그 좋은 이유, 이 계속해서 이 좋은 이유를 봤더니 저신용자들의 대출로 부담하는 그 소비 증가. 맞아요. 여기 맞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불안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소비라는 건 대부분 이제 부동산 경기하고 사실 직결돼 있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집값이 올라가면 모기지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기지를 갈아타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자동차도 사고 이제 가전제품도 사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은 경제 논리상 맞지 않는 건데 지금 미국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즉 이거는 서민들이 모기지 대출조차 할 수 없는 서민들조차 신용카드를 가지고 과소비를 해가지고 지금 신용카드 같은 건 리볼빙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리볼빙 되더라도 그 한계치를 은행이 계속 낮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리볼빙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쓴 걸 다음 달에 꼭 안 갚고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갖고 70%는 이연시키겠다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연체율이 늘어나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이제는 그 저거를 축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의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 보면
이게 7%를 넘었다가 이게 계속 안정 하향세로 들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게 치솟고 있어서 7%로 이제 근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요 그래프를 보면 마지막 석 달 다시 고개를 들고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아닌 은행의 일반 대출 금리는 이미 7%를 넘어서 8%로 가고 있어요. 일반 대출 금리가. 그리고 사실 미국의 국채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세계 국채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 밑에 회사채 시장도 사실은 동행합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서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인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네.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자동적으로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월 말만 하더라도 우리 변동금리가 이때 이미 8%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75%인데 이게 최고금리가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사실은 앞으로 9% 이상 상회에서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변동금리가 이렇게 지난 1월달 말까지도 8.1% 했던 게 지금 4%로 확 떨어졌어요.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네. 그냥 떨어져도 그냥 1, 2% 떨어진 게 아니라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떨어졌고. 경제에는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부채 있는 분들한테는. 네, 부채 있는 분들한테는 다행이죠. 네. 그런데 이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즉 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금리가 싸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 논리에 의해서 금리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들의 예대 마진 차이가 왜 이렇게 커? 손 좀 봐야겠네. 그 다음에 당신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내리시오. 라고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거든.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어떻게 변동금리가 8%에서 4%대로 이렇게 수직 낙하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폭탄을 깔고 앉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드러난 현상은 이자율이 낮은 거지만 이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지금 폭탄이 돌아가고 있다. 아니 세계가 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 꺼진다는 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또 보죠. 이 지금 같은 이러한 금리의 상승은 강달러 재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도상국이 외환위기에 노출되고 일본 경제의 리스크가 더 증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도 치솟아서 아마 환율 방어에 나서게 될 테고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환율 방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달러를 가지고 이제 환율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미국 국채 시장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이 위험해지면 세계 각국의 회사채 시장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우선 일본서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마디로 지금 대책이 없어요. 한마디로. 너무 문제가 어렵게 꼬여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통합 팽창 정책을 쓰고 있는데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장기금리인 10년물은 YCC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이거를 무한정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일본의 중앙은행이 국채를 지금 무제한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속도가 가속화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자그마치 111조 엔을 사들였는데 이게 YCC 도입한 이후에 최대 물량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 물량이 더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옆에 그래프를 보면 올해 들어와서 엄청나게 매입 물량이 치솟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 한 달에만 무려 24조엔 가까이 사들였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일본 국채의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일본 국민이나 기관들의 매도세 플러스 헤지펀드가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통화 팽창뿐만 아니라 재정 팽창도 굉장한 속도로 돈을 풀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세입과 세출이 굉장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이 거둬들이는 세금은 1년에 한 65조 원 내외예요. 근데 쓰는 돈은 117조, 지금은 한 120조 가까이 쓰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그들이 이제 국채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예산의 40% 정도의 국채를 찍어내요. 그러니까 통화에서 돈 많이 풀려, 정부가 이렇게 돈 많이 써.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여태까지는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 상황에 있어서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의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갈수록 가속화돼서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일본의 1월 인플레이션이 4.3%인데 이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고 또 하나 그들의 지난해 예산을 보면 세출 총액이 107조 엔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 국채 이자 갚는데 이자하고 원리금을 갚는데 예산의 25%를 썼어요. 지금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갖고 있음에도 네. 만약 이걸 버티지 못하고 일본의 기준금리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일본의 예산에서 그런 이자 및 원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25%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 미국처럼 뭐 4%까지 되면은 이 금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일본이 세입을 가지고 이거를 감당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 말로 가더방에 갇혀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일본의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주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국채 보유 비중이 한 10년 사이에 13%에서 지금 50% 이상으로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50% 이상을 일본 중앙은행이 사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10년물 국채는 보유 비중이 100%를 넘어섰어요.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 100이라면 사실은 100 이상을 넘어설 수 없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109%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준은 그 금융기관 같은데 국채를 빌려줘요. 즉 그 빌려준 국채를 그걸 다시 빌려서 공매도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00이라는 국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장부상으로 잡힌 게 109%야. 그러니까 9%는 공매도 물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공매도 물량은 그 결국은 뭐에 베팅을 하는 거죠? 하락?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그러니까 국채 가격 하락, 네.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이.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채가 100원인데 이게 금리 인상하면 이게 90원으로 떨어질 테니까는 네. 지금 팔아가지고 국채가 떨어지면 그때 사서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109%는 건 정확히 9%가 지금 공매도로 시장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100이라는 수치를 국채를 발행했는데 일본은행이 사들이고 보니까 장부상으로 109%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빌려준 것들조차
지금 계속 자기들한테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지금 저 제로금리를 철폐할 수밖에 없다, 인상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베팅을 하는 거군요. 그거보다도 YCC 10년물 국채를 지금처럼 0.5%에 잡아둘 수 없을 거다. 그 폭을 더 늘릴 것이다. 예. YCC를. 예. 그러니까 결국 YCC를 포기할 수뿐이 없을 것이다. 포기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얼마나 튈지 몰라요. 지금 시장에서는 최소 1%로는 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 이상으로 튈 거예요. 억누르는 같은 게 딱 분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헤지펀드들은.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지금 공매도 하는데 이게 사실 돈이 별로 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100원짜리 물건을 채권을 빌려서 1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시장에 공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YCC를 하는 한 기간이 돌아와도 이 사람들은 다시 100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이걸 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손해를 안 봐. 그런데 YCC가 터지는 날, 푸는 날, 이 금리가 치솟으면 그 치솟은 것만큼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죠. 그 싸게 떨어진 물건을 사가지고 비싸게 빌린 거를 갚으면 되니까 그 차액을 먹는 거죠.